자, 교재는 465페이지 1번입니다. 자, 위조 문서를 근거로 해서 대출해 줬습니다. 그럼 대임죄가 되죠. 자, 기간 당시에는, 현장 당시에는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간을 연장을 해주게 되면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기간을 연장해 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배임죄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3번 내부 규정에 위배하여 전부나 일부가 회수가 불가능할 위험성이 있는 그 어음을 할인해 줬다는 거죠. 배임죄 되고. 자, 상환 능력이 아주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출금을 새로 교부를 했다는 거죠. 배임죄 됩니다. 자, 보증인을 세웠는데요. 그 보증인이 일인이 흠결되거나 또는 자격이 미달되는 보증을 세웠다는 거죠. 그렇죠? 배임죄 됩니다. 자, 담보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도 하지 아니한 채 또 적법한 대출 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부실 대출해 줬다는 거죠. 자, 영업정지가 임박한 단계에 있는 A저축은행의 특정 예금 채권자들에게만, 그렇죠? 특정인들에게만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금 채권자들은 손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 되는 거고. 자, 채권자들과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하기 전에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담보가 감소가 될 위험성이 처해져 있는 거죠. 배임죄 됩니다. 다음 자기 채권자와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역시 등기 격려 전에 임의로 똑같죠. 설정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고, 멸실 등기를 하기로 약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맞춰 주었다면 배임죄 되고, 자,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격려하기 이전에 역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등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죠? 근당을 해주었다고 한다면 역시 배임죄가 됩니다. 비슷하네요. 여기 9번, 10번, 11번 비슷하니까 묶어주셔서 공부를 하시고요. 1순위로 하겠다고 약정했다면 1순위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2, 3순위 순위가 밀렸다는 거죠. 자, 주식 전부를 주당 1원으로 계산했다는 것 자체가 배임죄 되고요. 자신이 취득할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공에 납품업체를 만들게 하고 납품받았다고 한다면 배임죄 됩니다. 자,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계 처리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 되고요. 그 다음 위임장을 위조했다든지 그래서 또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배임죄 됩니다. 자,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죠. 실제로 입금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입금된 듯이 전표라든지 원장을 작성했다면 배임죄 됩니다. 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썼다든지, 그쵸? 지원 대상도 아닌데, 그 다음에 요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지원했다면 배임죄 되고요. 만성적인 적자야, 그쵸? 그래서 이미 채무 변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나갔다는 거지. 손해발생을 알면서 나갔다면 배임죄 되고요. 자, 계산해서 그 입금에 산입해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정인사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거지. 배임죄 되고. 자, 각 주차장이 매월 얻은 총 수입보다 적은 임대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상의 임기보다 장기인 5년의 임대기간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 차액만큼, 그 기간만큼 손해가 났다는 거죠. 배임죄 됩니다.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쓸 때 배임죄 됩니다. 안 되는 거 볼게요. 배임죄 아주 쉬워요, 그렇죠? 논리만 알면 아주 쉬워요. 자, 서류상 정리했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서 비슷한 거 배웠습니다. 대출금을 새로 교부하면 배임죄가 되지만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안 났다는 거예요. 배임죄 안 됩니다. 단순한 서류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위험이 발생했다거나 발생할 염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배임죄 안 되는 거겠죠.
대금 채권이 줄어든 것처럼 그냥 전산 조작만 한 것은 배임죄 안 돼요. 여기도 전산 조작이죠. 실제로는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손해가 안 났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1번부터 4번까지 묶어보세요. 서류상 정리, 서류상 정리, 전산 조작, 전산 조작 이것은 배임죄 안 돼요. 자, 임무 위배하여 물품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을 했는데 병회사가 을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를 안 텄어, 그쵸? 안 텄기 때문에 손해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배임죄 안 돼요. 또 자금을 썼는데 자금을 이미 그쵸? 이미 보증을 한 채무 변제에 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써야 할 돈에 썼다는 거죠. 그 말은 새로 손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 안 되는 것이고. 자,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죄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초과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뭐죠? 손해가 났다라고 손해 났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자력 있는 사람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자력 있는 사람, 건물도 몇 개 있고 토지도 몇 개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이 사람의 실정을 잘 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자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돈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해 주었다는 것만 갖고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례 잘 나옵니다. 옛날엔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 바뀌었어요. 다음 볼게요. 자,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했죠? 효력이 없다고 했으면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 안 되고, 경쟁 입찰에 의해야 할 계약을 수의 계약했다는 겁니다. 근데 수의 계약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지울게요. 자, 수의 계약을 했는데 그럼 배임죄 될 것 같지? 근데 예상되는 공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됩니다. 자, 효력이 없어요. 그럼 여기도 효력이 없다면 배임죄가 되지 않고요. 또 상대방이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그 민법상의 논리가 있어요. 민법상의 그 민법 총칙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간부는 배우나 경간부.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이지. 악의 중과실이면 이 거래 행위를 무효화시킵니다. 무효화시켜요. 이게 이제 민법에 나오는 말인데 민법 몇 조지? 107조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표이사의 거래 행위를 완전 무효시킨다고. 결국은 이 배임행위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회사에게 손해가 날 일이 없습니다. 여기도 나와있지.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거래행위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배임죄 안 된다 그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적법한 대표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쵸? 그러면 무효시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추가로 회사 법인 인감을 알인했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쵸? 이거 보면 적법한 대표행위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눈치챌 수 있겠죠. 그럼 이 거래 행위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여지도 없다. 이거 잘 나옵니다. 자, 위에 것도 알아두시고. 자, 다음 가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개인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회사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들을 마쳤는데 상대방이 뭐다? 이러한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무효. 자, 민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 한번 적어볼까요? 민법에 이게 이제 107조거든요. 107조 이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을 한번 적어볼게요. 1항을 보시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적으세요.
따라 적으세요.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개인 채무다를 담보하게 하여 각 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들을 마쳤죠. 마쳤다. 여기도 맞춰보시면 추가로 법인 회사 인감을 날인했잖아요. 그럼 일단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끊고 but 이게 단서입니다. 단서. 107조 1항 단서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여기서는 이제 경영자 피고인을 말하죠. 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진의 아니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를 한다. 이게 단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악의 중과실인 말이에요. 악의 중과실. 악의 중과실일 때는 이 행위 자체를 거래 행위 자체를 무효시킵니다. 즉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다 무효입니다. 아시겠어요? 거래 행위 자체를 무효시킵니다. 요게 1항이고 따라 적으세요. 나중에 뒤에 판례 관련된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 전항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의입니다. 의사표시 무효는 여기 무효죠.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 이제 2항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알아두시면 돼요. 기타 판례할 때 따라 설명드립니다. 뒤에 중요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일단 권한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일단 유효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여기 효력이 있다는 이거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일단 유효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뭐다?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다? 민법 107조 1항 단서에 따라서 무효화 시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거지. 무효가 된다. 변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일단 적었어요? 적었는데 뒤에 판례 나온다 그랬어요.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묶어보세요. 쭉 묶으세요. 쭉 묶으세요.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묶었어요? 적어. 무효가 되지만 착수는 했기 때문에 착수했죠. 일단 거래행위 했잖아요. 그렇죠? 거래행위했기 때문에 미수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기수는 안 되고 미수입니다. 뒤에 판례 나와요. 전하부처 판결 나와요. 그래서 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맞아요. 맞다. 이 판결로지 나오면 그대로 나오면 그대로 맞다고 푸시면 돼요. 푸시고 이게 나중에 뭐 기수냐 미수냐 이렇게 나오면 진짜 미수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판결로지 맞다고요. 전하부처 판결 나오면서 이 판례를 폐기시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판례는 판례대로 맞고 이게 미수냐 기수냐를 논하면 미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기속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직무 발명 아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만들잖아요. 어? 삼성전자가 밑에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면서 핸드폰을 만들잖아요. 어? 그 특허권 있죠, 특허권. 그럼 특허를 낼 텐데, 그 특허를 내는 권리가 삼성전자에게 있어요? 그 발명자인 직원에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있다. 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뭐 쭉 나와 있는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그런 계약이 있다. 그런 계약이 있으면 그때 삼성전자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약이 없으면 종업원에게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계약을 안 하겠나? 계약서를 다 쓰겠지, 그치? 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종업원의 직무 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한다 하더라도 이는 종업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회사가 손에 나겠지, 그러면. 그쵸? 그치? 뭐 자기가 봉급 주고 연금 뭐 다 하는데, 그쵸? 종업원은 자기 목 챙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배임죄를 걸어버렸는데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야.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회사와 직원과의 사이에 계약서 계약서 이러한 사정을 써놨다면 몰라도 이런 것을 안 써놨다고 한다면 권리는 당연히 누구한테 있다? 종업원에게 있다. 이렇게 봤어요. 자, 특허 출원서 발명자란에 을외에 피고인의 성명을 추가로 기재하여 공동 발명자로 기재하게 등재가 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럼 공동 발명하게 되면 둘 다 특허권이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 특허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올린 사람은 발명도 안 했는데 이름만 형식으로 올린 사람은 이름만 올라갔을지 몰라도 특허권이 없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특허를 출원한 그 사람에게만 권리가 있는 것이지 이름 올렸다고 해서 이 발명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그 수험서 있잖아요, 수험서. 그쵸? 학원 교재라든지 이런 수험서 같은 경우 보면 공동 저자 있잖아요, 공동 저자. 그치? 공동 저자가 있는데 물론 제 책도 그렇죠. 제 책도 뭐 공동 저자돼 있는데 전 그 사람 몰라요. 얼굴 본 적도 없어. 이게 제 거란 말이야, 제 거. 그러니까 학원에서 어, 뭐 강의 측면에서 저쪽에서 강의하는 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올려준 것 뿐이에요. 올려준 것 뿐이란 말이죠.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뭐 밥을 사준 적도 없고 뭐 인쇄 주는 것도 없어요. 다 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학원 측에서 강의상 뭐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려주는데 어떤 권리나 의무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원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인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명의를 바꿨다는 겁니다.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발명자에게 있다는 것이 발명자에게 있기 때문에 변경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비슷하지? 그래서 여기 14번, 15번, 16번 전부 다 특허권에 관련된 판례니까 묶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17번입니다. 자, 주주총회 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는데 이 이사록을 위조했다는 거지. 자, 위조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 대표이사를 사칭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질권 얘기 나왔네요.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했다든지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했을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게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인 채무를 변제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논리를 전제로 해서 풀어보시면 자, 2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1번 안 나오고 2번 나와요. 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했다는 사실을 통지했거나 승낙했다고 한다면 그쵸?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질권자에게는 어떤 손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손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잘 봐두세요. 체크하시고.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A가 있어요. A가 이제 채권자입니다. B가 있어요. 이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이 사람이 통장 예금주야. 통장 예금주. 아시겠어요?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한 예를 들어 볼게요. 한 1,000만 원 빌려줬어요. 1,000만 원 빌려줍니다. 됐어요? 그냥 빌려주겠나? 아니지.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통장이죠, 통장. 이 사람 통장 갖고 있다며. 통장 하나 있다며, 그치? 그치? 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을 깨지 못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정기적금을 한번 해볼게요. 정금이라고 한다면 뭐 정기적금이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보험 통장 있잖아, 그치?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약정 기간이 남았고 통장을 깰 수가 없으니까 뭐 A에게 돈을 빌렸나 봐요. 돈을 빌리면서 이 통장에다가 이렇게 질권 설정했습니다. 이 통장에다가 질권을 설정했다. 설정해서 줬겠죠. B란 사람이. 그래서 A는 질권자입니다. 질권자. 채권자야, 채권자. 그리고 B는 자기 통장에다가 질권 설정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질권 설정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은행이 있어요. 은행. 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이 있다 그랬지? 이 B란 사람이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적금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금하고 적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적금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B는 채권자죠. 은행은 채무자나, 그렇지? 채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되면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지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은행은, 그렇지? 그럼 봐봐요. A, B 사이에는 채권자, 채무자. B하고 은행 사이에는 채권자, 채무자니까 이 A가 봤을 때 B를 뭐라 불러요? A가 봤을 때 은행을 뭐라 불러요? 은행을 제3채무자라고. 제3채무자. 제3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채무자다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이 B란 사람이 통장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은행에 대한 통장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통장을 갖고 있을 때 이 통장에다가 질권을 설정해 줄 때 A에게 질권 설정해 줄 때 은행에 동의 받았단 말이에요. 은행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 은행에 예적금 든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을 A라는 사람에게 질권 설정해 주셔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은행에서 이를 승낙해 준단 말이에요. 즉 질권 설정자가 은행에다가 A에다가 질권 설정해 준 것을 B가 은행에다가 통지해 주거나 또는 통지해 주거나 은행이 이를 승낙해 주거나 하게 되면 이 질권 설정 관계는 유효합니다. 유효해집니다. 유효해진다고요.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A가 보호를 받아요. 아시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호를 받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은행이 이거를 승낙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설령 약정된 날짜 예적금 만기된 날짜에 예를 들면 이것이 1,000만 원 이제 만기됐어요. 만기됐으니까 1,000만 원을 이제 지정된 날짜에 주어야 하는데 이 질권 설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못 준단 말이에요. 왜? 이 채권자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 만기 날에 예적금 1,000만 원을 A 동의 없이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근데 이 채무자가 이 돈을 쓰게 된 거지. 그쵸? 그래서 A가 고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봐봐요. 질권 설정자 B가 질권자 A 동의 없이 제3채무자 은행에게서 질권 목적인 채권 변제를 받았다 라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대항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직접 채무를 청구하거나, 그쵸? 즉 A가 은행에 찾아가서 왜 내가 질권 설정해주고 당신이 승낙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돈을 나한테 줘야지. 왜 이렇게 주냐는 거죠.
그래서 청구하거나 또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채무자에게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질권자에게서 이 행위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지고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봤습니다. 잘 봐두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